자, 이제 여의도 포차 함성희 변호사님을 모시고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맥주 하실 거죠? 예. 네. 이거 우리 아미고 회원 이 경북 고령 있잖아요. 예. 고령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수제. 수제 그래요? 맥주입니다. 수제 맥주. 아이고 좀 예. 귀한 술이군요. 네, 그리고 저희는 문경 오미자 주를 마시겠습니다. 이거는 안 취하는 술입니다. 나도 오늘은 안 취한 걸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취하면 말이 막 나와가지고. 자, 먼저 한잔 하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지금 맥주를 지금 반가워요. 예 사장님 제가 사장님이라고 의원님이라고 사장님이라고요? 모르셨어요? 네. 강원랜드 사장님이셨고요. 네. 저는 사장님을 제가 그 밑에서 자회사 사장이었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강원랜드 사장. 맞아.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거의 막 임기가 겹치면 그래서 저는 될 때 사장님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때 그 계열사 사장인데 일 못해서 자르셨다고. 그리고 제가 가기 직전에 그만두셨다. 그러지 않았으면 둘이 꽤 좋은 인연이 될 뻔했는데. 네. 오늘 와서 알았어요. 좋은 회사입니다. 강원 FC를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 그러시구나. 강원 FC 뭔지 아세요? 알죠, 축구. 강원 FC는 강원랜드 때문에 네. 움직이고 있죠. 많이 후원을. 거의 아마 그 움직이는 모든 경비가 거의 한 80~90%가 강원랜드가. 그러면 지원하고 우리 변호사님이 하이원인가요? 하이원. 네, 강원랜드 네. 그거 그 책임 경영하셨을 때 그 강원 FC 후원하셨으면 그때 그 성적을 아시겠네요? 그때는 막 2부 리그로 내려가. 그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2014년. 2014년 강원 FC 성적. 그때 2부 리그로 강등됐다가 1, 2년 후에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1, 2년이 뭐야? 1년인지 네. 2년인지 네. 정확해야지. 그래서 이런 게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갔을 때 연에 40억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연 40억. 큰 돈이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마침 그 강원 FC의 그 운영 책임자가 또 횡령으로 고발까지 돼 있고. 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이사회에서 이걸 20으로 깎아. 그래서 20을 깎았어요. 돈을. 이부 리그에 내려가고 공금을 횡령하는 그런 단체에 왜 40억을 주나. 20억을 깎아. 그러니까 막 그걸 움직여야 될 책임자는 도지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지사가 와서 뭐 사정 했는데 그때 최문진 이사가 최문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단 조건은 일부 리그로 다시 승격하고 네, 그 횡령했다는 그 돈 다 물어내게 만들어. 그러면 다시 40억 줄게. 그래서 2년 후에 40억을 다시. 그러셨구나.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거의 저 일부 리그에서 지금 1, 2위를 1, 2위를 다투고 있고 그래? 그저 윤무원가 그 선수는 뭐 지금 토트넘 가고 양민혁. 양민혁. 네. 그래서 지금 18살인데 지금 토트넘을 네, 계약이. 고3. 왜 강원 FC 고3인데. 출신이에요? 그럼. 네. 칼같이 아주 그냥 딱 사실은 조선제일검의 원조세요. 그 말이 나온 게 원래 조선제일검의 원조가 제가 알기로는 함 검사. 네. 아니 꼭 한동훈이 연상되는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대한민국 제일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단어하고는 별로 익숙치가 않아요. 기네스북 등재자. 그렇습니다. 예, 네. 기네스북에 등재됐어요? 기네스북 등재됐습니다. 뭘로 일개 검사실이 16개의 대형 조폭 조직들을 와해를 시키고 280명을 구속시킨 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조폭을? 네, 그래서 기네스북이 인증을 해가지고 그게 딱 당연히 근데 등재가 세계 됐어요. 기네스북이 아니고 예. 한국 기네스북입니다. 한국 기네스북에 그 2000년인가 그때 예. 2003년인가 등재된 적이 있어요. 예. 너무 많이 잡아가서 등재된 거예요. 이렇게 그건 쉽게 별 자랑할 것도 아니죠. 이거 나쁜 놈을 잡아야 되니까 자랑하셔야지. 그때 몇 명을 잡았다고요? 280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직구속 영장을 280명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수사한 건 더 많았겠네요. 경찰에서 넘어온 거 이런 건 뭐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 검사가 직접 구속한. 네, 16개 파가 와해가 됐습니다. 1년에. 16개 파 와해. 그때 범죄의 전쟁할 때. 그다음에 과소비와의 아니, 전쟁도 아니, 너무 나가지 네. 마. 조폭 얘기 재밌잖아. 그거 겁 안 났어요? 뭐 그때는
일에 미치면 뭐 그런 거 생각 안 나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뭐에 미쳐야 돼. 예. 이것저것 생각하면 왜 겁이 안 나겠어요. 그야말로 아주 사나운 사람들 중에 사나운 사람들인데 그 예. 조폭이라는 게. 근데 일에 미치니까 그런 게 안 보이죠. 뭐든지 일에 미치. 협박 받은 적은 없으세요? 자주 하죠. 자주. 그럼 어떻게 전화도 오고. 어. 뭐 그러면 뭐 이게 좀 생방송이라서 뭐 참아. 그러니까 방송 비적합 용어를 사용해서 받아친다. 네. 그렇게 해야 그럼 제압이 되니까. 네. 그런 전화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이제 그런 전화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신 거는 재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오갔던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 고지사항입니다. 아니 근데 그 모래시계 검사를 왜 홍준표한테 줬어요? 그 타이틀을? 그 벌써 10년째 그 얘기를 자꾸 듣는데 사실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만들 때 예. 홍준표 검사가 그때 김종학 PD인가 그 PD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네. 이제 검사의 그런 숨은 스토리를 많이 얘기해 줬어요. 홍 검사가. 예. 본인은 머릿속에서 이제 내가 몇 년 선배니까 내가 했던 수사들 그거다 보태서 본인이 한 수사도 거기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전부 무관한 건 아니고, 아하. 예. 그러니까 뭐 그 속에는 함승희 검사라는 사람이 수사했던 스토리도 들어가 있고, 네. 지가 수사한 것도 들어가 있고, 예. 또 어떤 건 좀 과장되거나 좀 뭐 가상적인 것도 좀 있고, 뭐 드라마니까. 네. 예. 예, 그래서 본인이 아마 그 후에 이제 정치인이 되려다 보니 모래시계가 워낙 유명해. 그렇죠. 예, 그때는 뭐 거의 아마 시청률이 몇십 퍼센트 됐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이름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모래시계 검사다라고 아하. 이제 해서 아마 선거하면서 그 덕을 많이 봤을 것 같아. 네. 근데 뭐 내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그 뭐 내 이름을 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예. 굳이 그걸 그 홍 검사가 아니고 나야 뭐 할 이유도 없고 지금까지도 그냥 모래시계 주인공은 그냥 홍준표다 뭐 이렇게 해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쯤 해서 넘어가시죠. 그쯤 넘어가요? 예. 그거 안 됩니다. 왜냐면 진짜 모래시계 검사와 모래시계 검사 2명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모래시계 검사와 유사 모래시계 검사 그렇게 돼 있어서 저는 진짜가 홍준표 대구시장님인 줄 알고 여기다가 이렇게 지석규님 부자 되세요. 이게 홍준표. 지난번에 여기 여의도 포차 나왔을 때 이 모래시계 제가 이 CD를 진짜 사인을 받았거든요. 저 주제가를 예,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사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시장님의 사인이고요. 진짜 모래시계 검사 사인을 오늘 제가 받으려고 딱 이걸 갖고 왔습니다. 제가 몰랐었거든요. 지금 이제 이거 하나면 돼. 예. 그 홍준표 나도. 시장께서도 자기 얘기가 좀 들어가 있는 거라면서요. 그럼, 그러니까 유사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럼 그러니까 모래시계 검사는 홍준표, 예. 원조 모래시계 검사는 함승희. 그렇게 원래 원조 논쟁, 뭐 해장국집, 뼈다귀 국밥집 다 이렇게 원조 여기다 논쟁이 원조라고만 딱 써주십시오. 그럼 제가 원조 함승희 거기까지만 제가 다 그건 원조 아니고. 진짜 모래시계. 원조 딱 우리 그건 아니고 함승희 그냥 사장님의 제가 함승이라고 우리 예. 우리 존경하는 지석규님이죠. 네. 이분은 사실은 나하고 공안 검사로 만날 뻔했던 분인데. 공안 검사.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얘기를 좀 지금 이 사인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쪽에는 함승희, 바깥쪽에는 홍준표. 네. 그럼 사실 여기 한 사람의 사인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죠? 지난 그 대통령 선거 직전에 네네. 홍준표, 윤석열 회동을 주선한 법조인 A 씨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세 분 중에 지금 한 분 것만 빠져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오. 아니 그런데 또 어떻게 하셨어? 뭐 다 이렇게 뒷조사 해보면 나옵니다. 네. 네, 그 하마터면은 공안 검사실에서 공안 검사와 저 공안 사범으로 만날 뻔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 지석규 같은 공안 사범은 어떻게 다루세요? 글쎄 겉으로 너무 유해가지고. 네. 근데 사실은 내가 요즘 들에 생각해 보면
내가 공안검사실에 이제 주로 했던 게 그 국국학생연맹이라고 9학년 사건, 9학년. 그다음에 그 재현의회 CA 네. 사건 뭐 CA. 이런 것들을 수사했는데 그때 그 대학교 3, 4학년 이제 학생들이 구속이 되어 오면 그냥 학생이죠. 네. 그냥 한 20년 전에 내 모습 같고 뭐 독재에 좀 불만을 품고 민주주의 얘기를 했다고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 네. 근데 왜 하필이면 왜 그냥 민주 정치를 하자. 그렇죠. 예. 아니면 뭐 국민들의 자유를 확보해 달라. 뭐 이렇게 해야지. 왜 거기다가 김일성 주체 사상 얘기는 왜 나오며? 스탈린 마오는 왜 나오냐? 마오 스탈린 레닌은 뭐 스탈린의 뭐 그거니까 하지만 어쨌든 거기다 주체 사상까지 하면 그거는 그네들이 주장하는 민주니 자유니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의 태제인데 입에다가 자유와 민주를 달면서 전혀 반민주적, 반자유주의적, 반시장적인 주장을 해대는 게 그자들이었더라고요. 난 그때는 그것까진 잘 모르고 그냥 그 민주정치를 외치는 젊은이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공안검사하면서 사실은 저 엄벌에 차기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구속은 해놓고도 그래서 사실은 그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도록 거꾸로 도와도 주고 지금 부형을 좀 약하게 하셨어요? 지금 정치권 중에 꽤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CA에 관련되거나 9학년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데 어제 그저께 그 올해 포럼에서 저 세미나 있잖아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체제 수호인데 그 오세인 검사요? 오세인 검사. 우리 함성희 변호사님 그 밑에서 공안 한 10년 후배인데 아주 공안검사를 그 사람은 대공공안부장까지 했으니까 저는 뭐 공안검사를 3년 주로 특수부에서만 한 10년 이상 있었고 공안검사 3년밖에 안 했지만 그 친구는 한 20년 있다 보니까 공안 사건을 아주 꽤 뚫고 있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발제 들어보니까 내가 오래간만에 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 그 일본 제국 식민지 시대에도 상당히 우리 사회에는 공산주의자 내지 무정부주의자가 많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의 그 모든 그 일련의 그 뿌리들을 그 주사파 내지는 레닌 스탈린을 추종하는 자들의 그 연결을 너무 잘 정리를 그날 발표를 하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우리 그 오세인 검사를 지금은 이제 퇴임했지만 좀 모시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날 초청 제가 잘하셨어요. 그렇게까지 명쾌하게 정리한 게 책도 없고 논문도 없어요. 그 본인도 그 창작을 하느라고 아주 고생했다고 돼. 근데 이제 그날 우리 그 올해 포럼의 회장으로 그 국민운동 하자고 제안하셨잖아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은 뭐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법조인들조차도 법 중에 가장 기본이 헌법 아닙니까? 근데 헌법을 너무 소홀히 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냥 헌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데 필요한 과목 정도로 이해를 하고 했죠. 왜냐하면 유신헌법이니 이런 좀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저 헌법에 대한 저 추억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초월히 했는데 이제 그 후에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됐고 또 요즘에 특히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 헌법 파괴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그 과거엔 공안사범, 시국사범 이렇게 되면 약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 단어에.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헌법 파괴자. 이거는 글자 그대로 이거는 시국도 공안도 아닌 이거야말로 국가 반역자죠. 헌법 이념,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헌법 이념을 파괴하거나 부정하는 자. 반국가. 그래서 요 최근에 금년 들어서 우리 윤 대통령이 몇 번에 걸친 국경일이나 그 기념일 행사 때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좌파들이 또 색깔 논쟁이냐 뭐 이런 반박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판단할 때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는 색깔과는 관계없어요. 헌법 이념을 파괴하는 자 내지 부정하는 자가 반국가 세력이야. 대표적인 게 북한 공산 집단이지만 북한 집단 말고도 국내에 있는 그 북한을 추종하는 자 내지는 마오나 또는 레닌 스탈린 사상을 추종하는 자 이 자들은 다 엄연한
헌법 파괴 세력들이죠. 네. 이거를 척결한다는 거는 그건 국가가 존재하는 한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그거를 과거식 그 색깔 논쟁 내지는 그 저 시국사법 논쟁에 걸려 들어가지고 주저주저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건 국가를 포기하겠다는 건데.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대한민국을 허물 자유까지를 허락할 수는 없다. 근데 문제는 우리 헌법이 네. 그거에 대해서 옛날 독일에 있던 바이마르 헌법 똑같아요. 바이마르 헌법도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었는데 헌법 절차에 따라서 나치당이 출연해가지고 네. 지구상의 최악의 독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은 그 스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독 헌법 그리고 지금 현재 독일 헌법은 굉장히 강한 헌법 조문을 두고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79조인가에 보면 자유주의의 기본 이념은 네. 영원히 개정하지 못한다. 헌법 개정의 절차로도 개정을 못해. 그걸 파괴하면은 그거는 헌법 개정이 아니야. 그거는 혁명이야. 네, 쿠데타거나. 네. 그리고 그렇게 또, 네. 그렇게 정해놓고 또 20조에도 또 보면은 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정당을 하는 건 강제 해산한다. 또 하나 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자면 그런 걸 시도하는 자가 있으면 국민은 그 초법적 초법적인 저항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떤 거냐? 초법적 저항권이 국회에서 그런 짓을 하면 국회 해산을 할 수 있다 그 말이라. 예. 그리고 헌법 수호청이 있어가지고 이런 반국가 단체에 몸담았던 사람은 공식적으로 자기가 전향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영원히 공직 선출이나 공무원 임용이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게 이제 그 미국 수정헌법 14조. 네. 그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도 그 국가 변란이나 헌법 부정을 가담했거나 그거를 도움을 준 자는 저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공직이 못 나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정헌법 14조 3항이. 예. 그거에 따라서 지난번에 그 콜로라도 대법원에서 트럼프가 네. 당신이 그때 국회의사당 난입하는 난입 거를 뒤에서 부추겼지. 그래서 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없어라고 콜로라도 주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죠. 예, 주에만 주에서만 이제 해당되는 거지만. 다른 주들은 그런 판결을 안 근데 그 했는데. 헌법은 축구도 아닌데 어떻게 그 조항까지 아세요? 헌법이랑 축구랑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구 헌법이라고? 네. 아니, 헌법이 있기 때문에 축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말이 되네. 헌법과 축구는 뭐 글로벌 지구상에서의 가장 기본이죠. 네. 그래요. 아니 헌법이 있으니까 국가가 있고 국가가 그분이 잘 있으니까 맞으시네요. 국가 대표도 있고. 나하고 뭐가 통해. 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 대 팔레스타인 월드컵 최종 예선을 하는데 거기를 안 가고 오늘 함승희 회장님이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네, 여기를 왔습니다. 그래, 잘하셨어요. 그런데 네. 그 특수통으로 주로 계셨잖아요. 예. 검사 시절에. 예, 예. 그 윤석열 대통령도 특수통이었다고. 그럼요. 한동훈 대표도 특수통이었다고 그러는데 예. 같이 근무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 워낙 세대 차이가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저 검사 막 그만둘 한 2-3년 겹치기 있지만 다른 청에 근무했기 때문에 모르고 예. 한동훈은 뭐 전혀 그런 사람 이름조차도 최근에 들었으니까. 네.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나의 롤 모델은 함승희 검사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까요? 그런 얘기를 어디다 뭐 했습니까? 홍준표 그래도. 시장은 여러 번 하셨고요. 예. 홍 시장님은 뭐 늘 정의의 검사 이렇게 하니까. 글쎄 롤 모델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단지 그때하고 우리 지금 시대하고 좀 다른 게 말이죠. 네. 그때도 정치인 수사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정치인 수사를 했을 때 정치인은 자기가 억울하다. 뭐 이런 변명은 많이 했지만 그 검사를 가리켜서 너 정치 검사다. 이런 공격은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를 들어 누구를 제가 뭐 국회의원만 한 7명 구속 안 했습니까 그때. 네. 근데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런 뭐 발언이나 이런 어떤 정치적 행위를 문제 삼은 적은 없고 주로 이제 부패 네.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았는데 그냥 국회의원이 됐던 대통령이 됐던 뭐 일반 시민이 뭐 하급 공무원이 됐던 부패를 저질러면 그냥 부패 범죄야.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그 부패 범죄가 달리 취급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게 정치인이기만 하면 좀 별도의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걸로 돼 있고 그걸 수사하는 사람은 정치검사. 예. 또 그걸 제대로 수사 안 한 사람 역시도
또 다른 마음을 가진 정치 검사. 그러니까 도둑은 국회의원도 도둑이고. 그렇죠. 도둑은 일반 시민도 교통사고 도둑이고. 내면 누가 내든 다 교통사고이지. 그렇죠. 예. 근데 왜 신분이 국회의원, 정치인이면 왜 별도로 취급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검사가 먼저인지 정치권에서 먼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언젠가부터는 그게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돈 봉투 사건은 부패 사건이지 정치 부패 사건이 사건이지. 아니다. 그렇죠. 그럼 네. 부패 사건이 돈 먹은 걸 수사하는 건 다 부패 범죄야. 누가 됐든 그거에 뭐 면석이가 됐든 뭐 무슨 파출소 경찰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돈의 액수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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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했으면 더 나쁜 놈이지. 그렇지. 그 너무나 안 되는 네. 거야. 아니 괜찮아요. 그 국회의원 이제 여러 명 구속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이거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월척이 걸렸는데 낚싯대를 놔버렸다. 그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걸 어디서 그런 뒷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내가 그 단어는 무슨 내가 책에다 어디서 썼던 것 같은데 그 동안행 사건 때 네. 의도치 않게 자금을 추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은행장에 진술만 가지고 누구 돈 줬다 하면 그 진술을 바탕으로 받았다는 사람을 데려다가 조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네. 유족이 그 받았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되면 이 사람은 그 정권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요즘 같으면 아마 그냥 어디 시골로 쫓아보냈겠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수사검사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예. 쫓아보내지는 못하고. 시골로 쫓아보내지 않고요. 예. 요새는 책 디자인을 의뢰합니다. 그래요? 책 표지 디자인을 의뢰해서 돈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문제된 그 인간을 보호하려니 못하겠고 진술만 가지고 어떻게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냐. 물증이 있어야 된다. 쉽게 해서 수표를 추적해서 수표가 나오거나 뭐 현금을 줬으면 뭐 현금이 어디서 사용처가 나오거나 뭐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더라고요. 예. 나로서는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건 하지 말란 뜻인데 나는 알았다 그럼 내가 수표 추적할게 하고 수표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나도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돈이라는 건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집권당 대표,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때 YS 정권 초기 아닙니까? YS 정권 때 선거 자금을 대준 놈, 받은 놈, 다 나오는 거죠. 다 예. 나오는. 그러다가 결국은 노태우 비자금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낚싯대가 휘청하는 판인데. 낚싯대를 놔라. 그걸 다 잡아들이면 낚싯대 부러지지. 그게 그때 그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낚싯대를 놓으셨어요? 부러질 것 같으니 어떻게? 놓은 게 아니라 놓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래도 포기하진 않고 예. 끝까지 뭐 이렇게 피해가면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결국 내 손으로는 다 못 잡아넣어도 나중에 결국 그 사람들이 그걸가 빌미가 돼서 다 감옥 갔어요. 대표적으로 노태우 대통령. 그때는 전직 대통령을 뇌물로 잡아낸다는 누가 상상이나 합니까?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근데 결국은 그게 빌미가 돼서 그 후 2년 후에 김영삼이가 소위 역사 바로잡기 뭐 이래가지고 그 본격적으로 그 수사를 시작한 거죠. 그래요. 그 변호사님 요즘 우리 그 사법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법부요. 나는 그 말씀을 하니까 최근에 미국의 어떤 싱크탱크가 발표를 한 그 무슨 그 통계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게 한 20년 전부터 해마다 한다 국가 경쟁력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 3등급이가 떨어져서 29위입니다. 그러니까 29위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 29위 속에 사법부 신뢰지수, 사법부는 아닙니다. 사법 시스템 신뢰지수. 그러니까 검찰, 경찰, 법원 다 들어간 거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155위야. 예? 통계 대상 국가가 169인데. 우리나라가요? 네. 155는 아프리카의 케냐 무슨 소말리 이런 수준이라. 이건 말이 돼요, 그게? 글쎄, 나 그래서 그건 좀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납득이 어렵죠. 지금 수준인데요. 한번 눌러보면 아십니다.
지금 저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은 사법 시스템 신뢰 지수 이렇게 치면요 바로 나옵니다. 그게 영국의 어떤 그냥 어제 오늘 한 게 아니고 벌써 좀 찾아보세요. 한 20년 된 그 저 싱크탱크인데 사법 신뢰 지수. 155이야.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봐도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납득이 안 그래도 되네요.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고 네. 소위 민주화와 뭐 무슨 경제 성장을 두 가지를 다 참 기적 같은 나라다라고 우리가 지금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법 신뢰 지수 이건 완전 후진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아시다시피 이 저 생산력 국가 생산력이라는 게 국가 경쟁력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옛날엔 돈 아닙니까? 돈인데 그거 있습니까? 자, 저거 좀 받아주세요. 그 있을 거예요. 예, 여기. 이게 있습니다. 예. 한국 공적기관 신뢰지수 167개국 중 100인데 그 중에 사법 시스템 신뢰지수 155. 이거 진짜네. 예, 이게 완전히. 나오잖아요. 예. 예. 진짜. 영국 싱크탱크 예. 레가툼. 같은 2023년 번영지수죠. 번영지수. 예, 이게 20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소위 국민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특히 사법 시스템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들 이게 말이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이렇게 앞서가는 아프리카 말고 아주 형편없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 그렇죠. 나라들. 국민 소득 100달러 200달러 하는 나라 수준이라 이게 정권이 매일 바뀌는 나라는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우선 검수완박이 되면서 검찰 수사가 엉망인데다가 무슨 무능해졌죠. 옛날 같으면 일주일이면 끝날 거를 몇 년 가도 못해. 아, 그래요? 요즘 그러잖아요, 신문에. 저기 일테면 어떤 사건이요? 요새 뭐 계속 문제들은 무슨 이재명 무슨 저 조국 또 심지어 문재인 등등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면 끝나는 거 아니고. 사건 자체는. 그리고 한 달 내에 못 끝나면 그 사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잖아요. 무슨 사건을 몇 년씩 끕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검수완박이라는 검찰 수사를 거의 무력화시키는 게 큰 원인이 됐고. 그 다음에 경찰인데 경찰은 아시다시피 경찰 대학을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수사라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수십 년의 노하우. 그리고 선배로부터 후배로부터 이렇게 전수하는 노하우 이런 것이 끊임없이 집적이 돼야 되는 거지. 누가 하나 특별히 이게 자연과학이 아닌다면 특출한 무슨 창의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은 거의 무능에 가깝고 경찰은 경찰대로 죽겠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고소지금 웬만한 사건 고소사건 수사하면 3년은 기본인데 너무 사건이 많고 너무 많이 쌓여서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법적 제도적 인력이라든가 이렇게 예산 지원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는데 특히 법원 말이죠. 난 이게 법원은 그러면 안 되거든. 그 법원은 이 경찰 검찰과 달리 신분을 특별히 보장하잖아요. 판사의 채용 과정서부터 또 재직 중에 신분 보장서부터 이게 특별히 남다르거든요. 검사하고도 다르죠. 법원 판사의 신분 보장은. 그런데 이게 검사보다 오히려 더 정치적이 됐고 더 말하자면 어떤 판사 개인의 그 사적인 이념이나 사적인 목적 또는 어떤 이득 이런 거를 몽적으로 해서 법을 무시하는 법의 관행이라든가 판례라든가 이런 기존의 법적 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완전 무시하는 기상천외의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제 그 무슨 MBC 무슨 행정 직무정지 그런 거. 그다음에 난 조국이 같은 사람을 항소심에서 실형을 냈잖아요. 2년. 실형 내면서 법정 구속을 안 해. 1심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되는데 당사자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관계 다툴 수 증인을 찾는다든가 방어권 차원에서 방어권 차원에서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2심까지는 불구속으로 굳이 조국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근데 상고심이라는 건 그건 법률만 다투는 거거든. 그건 변호사만 하는 거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한 본인이 법정에 나갈 일도 없고 그건 서류로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록만 가지고. 근데 왜 방어권 차원의 그 사람이 불구속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불구속을 해놓으니까 정당까지 만들어 국회의원까지 되니 아 범죄 실형까지 받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 이게 이제 사법 신뢰를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게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가 없지. 일들이 막 그럼요. 벌어진 거예요. 이따가도 쫓겨나야 되는데 어허. 공무원들은 말이죠. 저 징계만 저 기소만 되면 우선 직위해제잖아. 그렇죠. 예. 예. 사표도 마음대로 못 내. 네. 일반 공무원은. 근데 이거는 좀 그러니까 국민의 사법을 보는 그게 아 이건 지 맘대로구나. 뭐 소위 돈 있는 놈 무슨 뭐 정치적으로 뭐 좀 뭐 힘있게 쓰는 놈 이거는 그냥 일반 원칙에 다 벗어나는구나. 이래 되니까 155이 이게 터무니없는 우리로서는 이게 뭐 100대1에도 그렇다는데 이건 진짜 쪽팔리는 엄청 쪽팔리죠. 네. 이거는 아마 내가 볼 때는 조선일보 같은 데서 저 일면 토부를 내면서 전 국민들한테 한번 그렇죠. 뭔가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보게 만들어야 돼 이런 건. 이건 저 당장 내일 저 논평해야 되겠네. 이게 또 그런데 좀 열받으니까 또 목이 마르네. 행정법원 그 판결문을 보면 이건 정말 이게 꼭 법률적 지식이 없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재판을 판사가 버젓이 하고 있거든요. 뭐야 그 임명 저 집행정지한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임기 다 끝난 자들이 복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그래서 거라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고. 임기 다 끝났는데 뭔 피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임기 다 끝난 나가면 그만인데 무슨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기냐? 난 참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걸 집행정지 시켜야 되겠다는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밑받침하는 법 논리가 일반 사람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그게 사법 신뢰를 155등 만드는 거지 뭐예요. 그 지금 예를 드신 게 그 행정법원의 그 방심이 방통위 인사를 아주 정말 말도 안 되게 재판한 거. 조국이 2심 실형 때리고도 법정 구속 안 한 거. 또 있습니까 혹시? 뭐 그런 게 최근 판결 중에 많지 않습니까? 뭐 예컨대 또 그러니까 저는 유창순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이재명 유창훈이 유창훈 죄는 되는데 소명이 충분히 되는데 당 대표기 때문에 불구속한다고 그랬다면서요? 다른 이유를 대야지 당 대표기 때문에 불구속한다는 난 그거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당 대표이기 때문에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어? 당 대표는 권리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지금 당 대표 없이 당 운영되는 적이 한두 번이가. 또 뽑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날로 비대위로 가면 돼요. 그렇지. 대신 직무대행도 있고. 당 대표이기 때문에 불구속한다? 당 대표가 법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릿속엔 뭐가 있는지 그 판사 머릿속엔 그 사람이 과연 공부를 하고 사법시험을 붙는 게 맞나? 소위 리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맞나? 의심이 가잖아요. 그 또 최근에 우리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재판이 그거 있어요. 최태원 노태우 비자금. 비자금. 아까 노태우 비자금 사건도 수사 직접 하셨다 그랬죠.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그러니까 제가 이제 93년도에 그 김영삼 정권 초기에 비자금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노태우가 타겟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샅샅이 뒤지지 않았어. 그래서 그때 내가 찾아낸 계좌가 그때 한 2천억. 그 정도에서 그냥 멈췄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구속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원조. 금융가의 황제.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은 뭐 더 유탄 났다시피 하게 구속이 됐고. 김종인도 변호사님이 구속시켰어요? 그때 구속됐죠. 그때. 그래서 유일하게 그때 내한테 직접 영장 서명해서 구속된 사람은 김종인하고 행장하고 두 사람이고. 그때 그 노태우 비자금을 총괄했던 사람이 그 경호실장 하던 이현우. 그리고 이현우 밑에서 경호실의 격리를 총괄했던 이태모라는 아이였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주로 은행에 가서 이제 주로 은행 거래를 했던 사람인데 그게 바탕이 돼서 2년 후인 1995년에 그때가 여름이죠. 그때 이제 역사 바라잡기 한다 뭐 이러고 어느 날 대통령이 직접 디클레어를 하고 이제 수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대검에다가 뭐 드림팀을 구성한다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전에 다 내가 수사해 놓은 거지 뭐.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 그 노태우 전두환이가 구속된 핵심은 이 뇌물보다는 그 5.18하고 12.12 네. 군사 반란 이게 그 전에 그때 그 공안검사로 있던 장윤석 검사라는 사람이 장윤석 영주에 그 사람 국회의원도 해먹었지. 예, 그래요. 그걸 무혐의로 처리했어요. 왜냐하면 성공한 쿠데타는 범죄 처벌할 수 처벌할 없다. 수 없다. 네. 해가지고 감 1등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무혐의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검찰 사무규칙에 따라서 무혐의한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하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무 때고 꺼내고 싶어도 또 꺼내면 그 당사자가 불안해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돼. 근데 그 특별한 사유를 2년 후에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수사한다 하고 그 무혐의 사건을 꺼냈어요. 꺼냈는데 내가 볼 때는 새로운 사건이 아니잖아. 2년 전에 내가 했던 거 아니야. 해놓은 사건. 그럼 2년 전에 해놓은 거를 깔고 앉아 있다가 2년 후에 어떤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마치 국민들한테는 새로운 사건이 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이 사건을 해서 두 사람 완전 얍삽한 꼼수였네. 그렇죠. 그리고 예. 그래서 나는 국민을 속이는 수사를 정치에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거 할 때 흔히 써먹는 레토릭이 역사거든. 역사 바로잡기. 그래서 네. 아니요, 역사라는 건 존재하는 거지. 어느 놈이 바로잡아요. 지금 뭔데? 이 세상에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그 후세의 인간이 있어? 슈퍼맨도 못하더라고. 그걸 못하는 거지. 그건 있는 거야, 아무리 그냥. 되돌리려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 슈퍼맨도. 근데 어떤 제 지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대다수는 역사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애초에 잊어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많다. 어디서 좋은 말은 다 외워가지고. 이게 저 벼락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가 아주 좋으죠. 그래서 하여간 그 노태우 비자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돼서 진짜 1995년에 그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할 때는 그때는 뭐 검찰이 스스로 드림팀이라고 나름대로 수사계나 하는 사람 다 모였죠. 중수부에. 그래서 수사를 해서 거의 뭐 속된 말로 깝대기를 베낀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저 전두환 대통령은 총 금액이 거의 뭐 9천억, 노태우 대통령도 뭐 4, 5천억 이렇게 추적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나름대로 좀 공적으로 썼다고 하는 건 다 빼고 뇌물로 인정되는 것만 가지고 이제 2천 몇백억인가 해가지고 둘이 기소가 되고 추징했잖아요. 추징도 바로 된 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서울 고검인가 어딘가에 이제 추징반이 생겨서 판수법에서 그 추징을 하기 위해서 엄청 추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는 다 털리는 거고 가능한 뭐 사돈의 팔주까지 다 털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김옥수 여사가 저쪽에다 줬다고 하는 그 돈을 내 수사 때는 물론이고 본격적인 수사 때 그다음에 추징팀에 에서도 찾아지지 않은 돈이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때 발견됐다면 추징됐거나 당연히 기소됐을 텐데. 당연히 기소되죠. 그게 뭐 한두 푼이 아니잖아. 무슨 300억. 여기 줬다는 건 300억이지만 그 무슨 종이 쪽지에는 그보다 더 많다며. 뭐 얼마 있다더라? 600억. 아니 900억. 900억에서 저쪽으로 SK로 간 건 뭔가 600억 정도. 그러니까 300억 하고 나머지 50억짜리 그래서 900억 정도가 그 종이 쪽지에 적혀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김옥수 여사가 900억이라는 돈을 혹시 변호사님이 실력이 안 돼서 그거 발견 못 하신 거예요? 그줄 알았으면 아주 싹싹 붙였지. 근데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겟이 따로 있어서 굳이 뭐 노태우 본인 비자금도 알고도 더 불판에 그 부인 어디다 가면 근데 있을 수가 없는 게 900억 고사하고 300억이라는 돈을 한번 그때는 5만 원짜리 없을 때 아닙니까? 없을 때죠. 100만 원짜리로 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만 원짜리로 1억이면 007 가방 하나입니다. 그럼 300억이면 007 가방 300개. 그런 돈을 현금이라고 가정하면 그런 돈을 어디 이 방에다 가득 채워도 안 될 걸? 안 되죠. 그럼 그거 어디다 감추고 어디다 감췄다가 어떻게 운반해갖고 그 받은 사람은 그걸 받아서 어떻게 뭐 은행에 가져가도 지점에 300억 현금을 넣을 금고가 없어. 그거 어떻게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운반하고 어떻게 줬다는 얘기냐. 그런 것들이 그 판결문에 나왔나?
아니, 없어요 그런 거. 판결문에 네, 못 봤습니다. 난 판결문 아닌 거 봐가지고. 예. 근데 판결문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현금으로 줬다는 거는 그건 말하면 있을 수 없는 거고 물리적으로. 그럼 이제 수표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대체로 그 공직자들 고위 공직자들이 몇십억 몇백억씩 줄 때는 기본 단위가 그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써요. 뭐 1억짜리 수표, 10억짜리 수표는 안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수표 결제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주목이 되니까 1,000만 원짜리가 보통 거래되는 최고 액수인데 네. 1,000만 원짜리라도 300억이면 3,000장 아이가. 그 무게도 장난 아니에요. 어떤 한두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부피와 무게가 아니라고. 야. 그리고 그게 수표로 만약 줬다면 수표가 끊겨진 모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행에 가서 그냥 3천억 돈 1,000만 원짜리 끊어달라고 끊어줘. 어느 계좌에 그만한 돈이 있어야 끊어줄 거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자기압 수표는. 당자 수표는 그게 있어야 되지만은 뭐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당좌는 발행할 수 없는 그럼 거고. 그런 거를 최소한은 확인을 하고 뭐 글쎄, 판결을 난 해야 그런 되는 게 거 확인이 됐는가 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거는 그러니까 민사 이혼 재판의 민사이기 때문에요. 그거 확인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딱 그건 확인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이제 그냥 그 어음만 제가 보기에는 그 메모지에 거기서 딱 나와 있는 거 인정. 아니 민사고 형사고 간에 지금 저 노태우 비자금이 지금 글로 흘러가서 뭐 조 넘게 조 1조 단위 넘게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이니까 기본적인 팩트는 확인을 해야 되죠. 이 두 사람의 이혼이 네. 속된 말로 이 사람이 이 노태우가 바람 피워서 문제된 거 아닙니까? 이 노태우가 아니라 최태원이가 바람 피운 그러니까 위자료는 그건 판사 마음으로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 하면 뭐 그 사람 재력에 따라서 뭐 몇십억, 몇백억도 위자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산 분할은 나쁜 놈, 좋은 놈하고 관계 없거든. 그 현재 있는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거 아닙니까? 기여도. 그거는 법적인 요건이거든. 그렇습니다. 예. 기여도 아닙니까? 그죠? 현재 얼마의 재산이 있고 부부가 각각 얼만큼의 기여를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는 이건 법률 문제라 이거는. 네, 법적 기준이 그 양형 기준이 있죠.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문제라. 예. 그러면 거기에 뭐 그 판결에는 300억을 줘서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기업이 성장했다는 물적 기여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저거 있다면서 보이지 않는 말하자면 대통령의 사위 기업이니까 좀 안 봐줬겠나. 인수합병. 네, 뭐 이렇게 영향력. 무형의 기여, 네. 무형의 기여. 그 두 가지가 있어서 오늘날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의 이만한 재산 중에는 대통령 사위라는 것이 무형의 기여고 300억이라는 게 유형의 기여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게 과연 아까 얘기한 300억이라는 게 좋냐 하는 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무형의 기여 말이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 노태우 사건을 수사하면서 네. 사실은 이게 성력은 없다. 예, 여기에 이제 이 책을 제가 가져 나온 게 이게 첫 번에 한 100장이 노태우 비자금 수사예요. 이거 3년 전에 발행한 거예요. 지금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 이 책입니다. 성력은 없다. 이제 3년 전에 제가 이 책 소개해드렸어요. 그때 맞아요. 예, 그때. 나는 이 책이 지금 또 다시 소환되리라고 생각도 못했네. 근데 여기 다 자세하게 다 있죠. 그러니까 무형의 기여라고 하려면 정말로 전직 대통령 사위 기업이기 때문에 김영삼 시절에 그래도 전직 대통령 사위 기업인데 인수합병을 하건 뭘 할 때 좀 봐줘라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노태우가 김영삼이가 대통령 딱 되고 다음 날 성역 없는 수사라고 할 때 그 취지가 뭐냐? 나도 그때는 오해를 했는데 정말 누구도 잡아넣어도 좋다고 한 건 줄 알았어 나는. 근데 그게 아니고 전 정권에 관련된 놈은 무조건 잡아넣어라.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현 정권에 관련된 사람은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원조를 놓친 게 그거 아니야. 이원조는 전 정권에 관련된 거다.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니까 그만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전 정권에 관련된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때 관련된 사람 특히 그때 소위 최고의 실세라고 하는 박철원이를 비롯해서 그 박철원이를 아까 얘기한 홍준표가 구속한 거 아닙니까? 그 빠친코 사건으로. 그걸 비롯해서 하여간 전 정권에 관련된 사람을 그러니까 김종인도 거기에 이제 뭐 이현우 뭐 이런 사람 다 그래서 구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법적으로만 구속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때 3당 합당을 하면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근데 3당 합당한 이후에 그 소위 민자당인가?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김영삼 계열만 살아남았어. 그렇죠. 김영삼. 그러면 그 전에 민정당 계열. 그리고 김영삼한테 줄 섰던 신민주계. 그렇죠. 김윤환 계열. 그거만 살아남았고 소위 정통 그래도 전에부터 내려오던 공화당 때부터 내려오던 그 정통 보수예요. 다 죽었어요. 그건 다 전멸했잖아. 초토화시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전멸하고 법적으로도 초토화시킨 마당에 그래도 사회기업이니까 봐줘라.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게 과연 김영삼 입장에서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판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예. 그 민사소송법에 보면요. 예. 증거를 취사 선택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거는 그 민법 그 몇 조야, 뭐 200 몇 조에 자유심증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유심증에 의한다. 사실 인정은 자유심증에 의한다. 단 그 자유심증은 논리와 경험에 맞아야 된다고 그래 있어요. 논리와 경험에 맞지 않는 증거 채택은 위법이 돼요. 그래서 그건 상고이유가 되고 파기환송된다고. 근데 아까 얘기대로 지금 이 얘기들은 경험에 안 맞잖아. 뭐 현금을 줬다는 것도 경험에 안 맞고 수표를 줬다고 그러도 경험에 안 맞고 또 사회기업이니까 특별히 봐주라고 했다는 것도 그 당시에 정치 상황으로 볼 땐 안 맞는 거죠. 경험에 안 맞잖아.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뇌물 사건 같은 데서도 매독 줬다 그러니까 실제로 담아서 옮겨보라 그러고 막 그럼요. 네, 시험도 하고 근데 그랬습니다. 더 문제는요. 엊그제 보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의원이 지금 이 사건을 의식한 것 같아. 네. 범죄 은닉, 범죄 수익이요. 자금 세탁한 거. 네. 이거를 공소시효 지나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소급입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고 어떤 의원이 무슨 발의했다고 네. 신문에 좀 네. 났더라고요. 내가 네. 보고. 네. 그럴 필요가 없다. 법 필요 없다 이거. 현행 자금 세탁법에 보면 네. 몰수할 수 있는 게 범죄 수익 그 자체 네. 또는 범죄 수익으로부터 유래한 수익, 범죄 수익으로부터 유래한 수익도 몰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김옥수 여사 가졌다는 그 300억은 범죄 수익이잖아, 어쨌든. 뇌물 아니겠어요. 본인이 받은 뇌물이든 남편이 받은 뇌물이잖아. 번 돈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본인이 대통령이 그만둘 때 나는 재산이 5억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그때. 이게 300억이라는 돈은 있을 수가 없는 돈이지, 공직자가. 네. 이거 30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이게 범죄 수익 아닙니까? 범죄 수익을 가지고 사유기업에다 증여를 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뭐 조단위가 됐다. 조달이 됐다. 그래서 다시 그거를 분할했다. 그러면 범죄 수익으로부터 유래한 돈이 되잖아. 그렇죠. 네. 다 그러니까 환수해야 되네. 그러면 지금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네. 돼가지고 돈이 오는 순간에 국가는 그 몰수할 수 있지. 그렇습니까? 현행법으로도요. 그럼. 그리고 그럼 본인들은 이건 범죄 수익이 아닙니다 할 거 아니야. 그럼 수사 시작해 이제. 범죄 수익인지 아닌지를 이제 입증해야 수사를 해야 돼. 그럼 수사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버는 걸 지가 입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오히려 혹 뛰어갔다가 혹 더 붙이는 게 되잖아. 알겠어요. 이 사건 얘기를 들으니까 시간이 벌써 10시가 지났어요. 우리 10시에 끝내야 되거든요. 아이고 너무 오래 했네. 아니 그게 아니고 근데 예. 너무 재밌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꼭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더 있어서. 예,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문재인과 그 가족들은 이 수사 검사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족은 잘 모르겠고 예. 그 문제는 이미 드러난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탈원전 할 때 경제성 조작한 거, 예. 통계 조작한 거, 또 무슨 저 울산 뭐 그 선거 개입한 거 네. 그런 몇 가지 사건들은 이미 그 관련자들이 구속될 때 유죄 판결 받을 때 이미 문재인도 공소에 문재인과 공모하여 뭐 이런 식의 네, 판결문에 문재인 이름이 뭐 수십 번 나오니까 이미 공범이라는 것이 그 판결문 네. 공소장에 다 암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냥 공소의 문재인이라고 표시했지만 이제는 그만뒀으니까 법적으로 기소할 수 있으니까 그냥 피의자 문재인은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황운하하고 공모했다 치면 네. 그때는 황운하는 황운하가 주어지요. 네. 지금은 바꿔서 예. 문재인은 문재인은 황운하 등과 공모하여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왜 이때까지 끌어왔는지 아예 착수도 안 했잖아요.
네. 지금까지. 그래서 난 그게 좀 의아하고 네. 의아하기보다 뭐 실망이지. 우리가 그런 거 하라고 윤 대통령 됐을 때 환호하고 박수 친 건데 네. 그걸 2년이 넘도록 그걸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그 박수 쳤던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실망해가지고 그래서 총선에 참패한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그 점인데요. 네. 그 대통령이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아, 물론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그건 당연히 총장 검찰총장 이원석이? 예, 뭐 그 당시에는 총장보다는 장관이 뭐 모든 한동훈이? 그러니까 본인이 한동안 총장 임명 없이 지가 총장 노릇 비슷하게도 했잖아요. 예. 초창기에는. 예. 그러니까 본인의 대통령은 좀 능력 있는 장관 총장 뽑아놓으면 그 자들이 다 할 줄 나머지는 알았겠죠. 알아서 또 그래야 되고 총장이 그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 예. 근데 그 자들이 말하자면 기대를 벗어난 거죠. 즉 개인적인. 무능해서 그런 건가요? 무능했다면 그 동안에 한 짓이 뭔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고 그 의도했다고밖에 볼 수 없죠. 아하. 의도적으로 수사를 안 했다. 무능했다면 그럼 그 전에 그 문재인이 그 무슨 뭐 적폐청산 청산할 때 그 자들이 활동을 우리 자유파 진영 막 예. 도륙한 한 200명 들어갔다며. 예. 국정원 원장을 비롯해서 국정원 간부만 43명 구속됐더라고. 네. 예. 차장서부터 뭐 국장 등등해서 국정원 간부만 43명이 구속됐어. 그 과정에서 얻은 별명이 조선제일검이거든요. 아, 그건 창피한 창피한 검이지 그렇게 되면. 부끄러운 검 아니야. 알겠습니다. 예,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들께 어제 그저께 있었던 올해 포럼 네. 그거 또 우리 녹화 영상도 또 틀어드려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건배사는 우리 지석기 대표가 준비하시고 마지막 질문 기회 드릴게요. 짧은 걸로. 모 대통령의 딸이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랬다고? 전직이라고 해야지. 진짜 이름을 얘기해.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최근에 사태를 두고 아까 뉴스 잠깐 보니까 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지 뭐 했다면서. 예. 그걸 듣는 순간에 그런 말은 대통령쯤이나 되는 사람이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라도 좀 예의와 경우를 좀 생각해서 입조심을 좀 해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함부로 막 말을 내뱉을 때나 하는 소리지. 그 좀 딸이라나가 몇 살인지는 몰라도 국민을 상대로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걸 보고 내가 가만히 있어봐. 저걸 어떻게 참 내가 그냥 공개된 방송에서 더 이상 방송 비적합 용어를 쓰고 싶지만 그래. 참겠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함성희 회장님 마무리 인사 말씀 듣고 그리고 건배사하면서 끝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다 했고요. 어쨌든 저도 나름대로 이제 굳이 저는 보수니 무슨 이런 건 별로 좋아하는 말 아니지만 어쨌든 헌법의 그 기본이 굉장히 말하자면 위태로운 지경이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몰라도 70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소위 그 자유민주주의 내지는 시장경제 질서가 이토록 그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은 저도 나이 70이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거기 갔죠. 근데 없었거든요, 과거에. 이런 악조건 속에서 그래도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몇몇 단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단체 중에서 그래도 이 고성국 TV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논리적이고 말하자면 그런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서 논리적으로 국민들한테 참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해주는 걸 보고 저는 늘 이 고성국 TV의 우리 고성국 박사 또는 스태프들한테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치지 말고
흔히 좌파들이 쓰는 용어이지만 뭐 들불같이 일어난다고 자유 우파 사람들도 좀 헌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운동이 들불같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고성국 선배가 최근에 혈죽을 자주 내시거든요. 그 혈죽을 내는 빈도가 늘었는데 그거는 계속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면 좀 자제를 해야 됩니까? 잘하시고 있는 거죠. 아, 혈죽을 계속 그럼요. 내야 된다. 예. 뭔 소리를 들으려고? 아니 아까도 저기 쩌렁쩌렁하게 막 흥분한 그럼요. 건강이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죠, 예. 제가. 예, 이제 이 여의도 포차를 마치고 바로 어제 그저께 있었던 올해 포럼 우리 함승희 변호사님이 회장으로 16년간을 사실은 이 올해 포럼이라는 것이 2008년이죠. 예, 8년. 그러니까 2007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경선에서 진 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승복을 한 직후에 아 이거 이대로는 안 돼. 박근혜 후보를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돼. 라는 문제의식으로 만드셨던 포럼이에요. 그게 지금 16년째 쭉 이어지면서 훨씬 더 커졌어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이 지성인들이 지금 참여하는 그런 포럼으로 발전했고 그 포럼에서 이제 그 연례 세미나 중에 하나로 이제 어제 그저께 그 토론이 있었고 그 토론의 일부를 어제 저희가 보내드렸어요. 오늘은 2부인데 김영삼 대기자, 오세인 변호사 그리고 저도 마지막에 오세인 변호사한테 저 질문도 하나 했어요. 예, 그거 포함해서 뭐 2부를 이 여의도 포차 끝나는 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끝까지 하시고 그 말미에 보면 우리 함승희 회장님의 그 마무리 인사 말씀도 있으시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건배사 하고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자, 건배사 이제 팩트 확인하면서 건배사 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님이 유일하게 내가 인정한 선배, 고개 깜빡 숙이는 게 함승희 선배다. 그 맞습니까? 고개수는 안 숙이지만 고개 안 숙여요. 그 말은 맞아요. 이제 팩트 확인하고 건배사를 하려고요. 자, 홍준표 시장이 유일하게 인정한 정의의 검사거든요. 그럼 끝에 제가 정의의 검사 하면 함승희 하시면 됩니다. 자, 홍준표 시장이 유일하게 인정한 정의의 검사 함승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